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를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 1930년대 이후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처음에는 굉장히 차별하는 정책을 많이 두면서 굉장히 식민지의 노예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하려다 보니, 어, 자기들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한 명분이 좀 필요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하나라느니, 뭐, 한국 식민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더 전시에 동원하기, 용이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게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다. 이제는 너희 조선인 아니야, 이제 일본인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굉장히 대우해주는 척 하면서 이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배경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뭐, 물론 이제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였는데, 1929년 이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불어닥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났죠. 그때 일본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군국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군국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수립이 되었고, 일본은 이제 차차차차 이제 전쟁을 확대해 가면서 침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으켰고, 그리고 1937년에 결국 중일전쟁 일어났고, 그리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 그래서 미국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전쟁을 확대해 가다가 결국은 빵빵 두 방 맞고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앞서 얘기했듯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고, 요때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내선일체. 요때 내는 안내자고요. 그러니까 안내, 요 안에 있는 건 일본을 뜻하는 거고, 선은 조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다라는 얘기 하고요. 그리고 한국신민화라고 하는 거는, 어, 요게 내선일체예요. 그리고 한국 신민화하는 거랑 좀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자치 운동할 때 대표적인 이제 변절자 중에 한 명이 이광수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천황폐하의 크신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였다. 천황폐하께서는 조선 백성을 본래 일본 민족과 같으신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중임을 깨닫지 못하였었고, 또 일본 민족이 조선 사람에 대해서 동포의 정과 을을 가지려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만일 그때부터 그 청년들이 우리는 천황의 적자요, 일본의 신민이라는 자각과 간격을 가졌던들, 조선 사람은 더 많은 진보와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윤치호도 대표적인 변절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선일체의 길 말고 조선인이 나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거부한다면 조선인이 나아갈 길은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배제하고 박멸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내선일체야말로 유일한 민족적 진로이며 이 길 위에서 행복한 장래를 전폭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내선일체를 홍보했고 한국신민 황제가 다스린 일원 천황이죠. 천황이 다스린 나라의 뭐 신하된 민하, 백성, 뭐 이런 거죠. 사랑받는 뭐 백성 이런 뜻인데 그런 이제 신민이 되어서 전쟁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전쟁에 동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랑 조선일보, 우리 민족지, 민족신문들을 폐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뭐 창씨개명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성함을 보면 뭐 미자 말자 뭐 자로 끝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창씨개명 때문에 좀 남아있는 그런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요 끝에 요게,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면, 뭐, 우리 일본 이런 여자들 이름 보면 뭐, 미츠코, 무슨 꼬, 무슨 코, 이런 발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예요. 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예쁜 이름 만들려다 보니까 미자, 뭐, 숙자, 뭐,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음, 신사참배. 우리 아직도 말 많잖아요. 야스쿠니. 이 신사참배하는 거, 그런 거 강요했고요. 궁성요배, 그리고 한국신민서사, 이런 것들 제창하는 걸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네, 이게 궁성요배라고, 천황이 살고 있는 궁, 네, 쪽으로 바라보면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신민의 서사라고 하는 거는, 참 요게 좀 역사를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이 한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걸 만든 게 일본이 아니고요. 조선인이 만들었습니다. 조선인 김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름 낯설 텐데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일사오적과 함께. 자, 우리는 한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자.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신민은 서로 친해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한다. 우리 한국 신민은 인고 단련, 힘을 양성하여 황도를 선양하자. 네, 요게 한국 신민 서사인데 요거 열심히 계속 부르게 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의례라고 하는 걸 되게 강요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한국 신민 서사를 이제 계속 뭔가 행사 때나 이럴 때 계속 강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참 제가 기가 차서 한번 들고 와본 건데,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조선인에 대한 압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교사가, 이제 막 학생들에 대해서, 창씨 개명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 물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렇게 해라라는 이제 일본의 이제 뭐 지령 같은 건데, 보면 각급 학교의 전학을 거부한다. 그리고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호소하게 하여 창시시킨다. 희한한 얘기죠. 쓸데없이 디테일하고. 공사를 불문하고 총독부 관계의 기간에 일체 채용하지 아니한다. 또 현직자도 파면 조치한다. 창시 개명하지 않으면 일본 총독부 휘하 아래에 있는 관청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국민 또는 무례한 조선인이라 단정하여 수첩이네요. 경찰 수첩에 기입해서 어, 사찰, 미행 등을 철저히 한과 동시에 또는 우선적으로 노무징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식량 기타 물자의 배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식량 전쟁 체제가 되면서 식량을 실제로 생산하기 좀 어려워지니까 배급을 하거든요. 배급을 해주는 지금 북한처럼 이제 배급제로 하게 되는데 창씨 개명하지 않으면 배급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단순하게 난 창씨 개명 절대 안 해. 난 못해. 죽어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아예 먹고 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했다고 해서 막 다 친일파다 이렇게 부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창씨 개명을 한 놈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지만 이때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면에서는 동장, 이장에게 창시의 책임을 지우고 그 성적에 의해 지도 능력과 행정 능력을 평가하여 출세와 승진에 영향을 준다. 학교 교사의 성과에 학생을 얼마나 창시 개명을 시켰느냐, 요게 이제 교사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강제로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라고 해서, 우리가 군수물자를 일본의 전쟁에 동원해주는, 그런 군수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수공업 같은 걸 좀 육성하고, 지하자원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뼈아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공출이죠. 뭐, 일본 애들이 철 부족하다고 우리한테서 쇳덩이가 될 수 있는 거 다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릇 그리고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공출. 이렇게 많이 다 들고 왔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물자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인력도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강제 동원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38년에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았어요. 근데 이광수 같은 놈이 학생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한테 열심히 지원해라. 한국 시민으로서 지원해라, 자원해라, 뭐 이런 얘기, 군대 가라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3년에는 학도 지원병제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원병을 받았는데 이때도 이제 이광수나 뭐 윤치호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학생들에게 한국 시민으로서 군에 자원해라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연설하고 다녔죠. 자, 그래도 부족하니까 지원 잘 안 하겠죠. 그래서 44년에는 아예 징병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징병이잖아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제로 군대로 동원시키는 거고, 그리고 강제징용령. 요거는 이제, 징병은 군사로 끌고 가는 거면, 징용은 강제 노역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끌고 와서 노역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걸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안부라고 하죠. 위안부로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징용당한 사람들 모습인데요. 다들 제대로 못 먹고 곳곳에 몸에 흉터들 볼 수 있는데 이게 채찍질 받고 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너무 아픈 얘기죠. 네, 이게 위안부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국내의 항일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자보급운동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분하로드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중을 계몽시키는 농촌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했고요. 노동자 농민운동 여전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2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그래서 비밀리에 노동조합, 그리고 농민조합 이런 거 결성해서 투쟁을 했고요. 44년에는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게 조직이 됐습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패망을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잘 꿰뚫어갔죠. 그리고 조직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었을 때 나라를 새롭게 이제 건국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려고 조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결하여 막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아까 이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했던 건데 뭐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문자 보급 운동 그리고 다 함께 가르치자 이거는 가르치자죠. 다 함께 키자, 배우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분화로드 그리고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외 투쟁을 한번 보면 무장 독립 투쟁이 역시나 이루어졌고요. 국외에서는 그리고 강복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독립 투쟁 단체는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그리고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 있는데 만주 사변 이후에 뭐 중국군과 연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던 아주 대표적인 단체들이고요. 동북 항일 연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조국 광복회 이런 거 막 조직하면서
만주의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에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했고 중국 국민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하게 됩니다. 일부가 나중에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42년에는 조선 독립동맹을 조직하면서 그러니까 화베이로 이동해온 조선의용대의 나머지 세력을 흡수해서 조선의용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그리고 조선의용군은 김두봉 우리 앞서 봤던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이렇게 이제 봉봉봉 있는데 원봉이 두봉이 세봉이에요. 근데 다 원봉 김원봉과 김두봉은 그래서 뭐 형제인가 싶지만 전혀 관련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40년 되면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되는데 임시정부가 이제 충칭으로 중경이죠. 충칭으로 이동 후에 조직을 했고요. 조선의용대 일부를 편입해서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아까 봤던 이제 김원봉이 이끌고 온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됐고,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꽤나 뭐 성과가 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선전포고 후에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추진을 했는데, 중국 국민당과 협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합군, 당시 이제 세계대전 중이었으니까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인도 미얀마 전선의 일부 대원을 파견하기도 했고, 미군과 합동으로 국내 침투작전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침투작전을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실행 자체를 못한 거죠. 들어오지 못했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뼈아픈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룩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독립이 주어지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이게 굉장히 뼈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의 소환 문집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상가,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호주 및 기타 모든 나라의 선전이 일본을 물리치고 동아시아를 재건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 추축국에 선전한다. 그리고 한국, 중국과 서태평양에서 왜구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또한 41년에 건국 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상균주의를 건국 원칙으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상균은 세계를 균일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런 얘기인데 정치의 균등은 민주정치 그리고 보통선거를 시행하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토지를 좀 토지랑 산업을 국유화하자. 이건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교육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건국동맹, 이제 건국 강령을 마련해서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외에 이제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란 것도 또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개칭하게 되면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글 강습회 이런 것 통해서 한글을 보급했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지금껏 쓰고 있는 표준어가 바로 이때부터 이루어졌죠.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걸 편찬 시도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42년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학회가 강제 해산됐고요. 요게 참 뼈아픈 얘기인데, 잠시 좀 보면, 1942년 10월에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 및 관련 인물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처음 일본이 20년대에 이 치안유지법을 만들 때는 사회주의자들을 뭐 처벌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좀, 잡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 법으로 좀 적용이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한글을 통해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려 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29년 10월부터 108명으로 구성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해 큰 사전의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일제는 호시탐탐 학회를 강제 해산시킬 구실을 찾고 있다가 일제의 탄압을 직감한 조선어 사전 편찬회 회원들은 사전 출판을 서둘러서 1942년 4월에 사전의 일부를 대동출판사에 넘겨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일제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으로부터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 단체란 억지 자백을 받아내어서 학회 관련자 33명을 검거한 다음 조선학회를 해체시키고 사전 편찬을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요걸 조선학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 연구를 보면 식민사기 한국사 왜곡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도 많이 왜곡을 시켜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정체성, 머물러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식민지배를 좀 합리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 민족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진보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타율성이란 거고요. 정체성은 일본이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기 이전에 한국 조선은 뭐 거의 뭐 원시사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던 것을 자기들이 식민지배를 하면서 근대화 시켜줬다. 이런 얘기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왜곡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왜곡을 많이 시켜뒀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은식,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 이런 걸 되게 강조하게 됐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바탕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민족주의로 가게 되면 또 약간 중국처럼 약간 너무 국수주의적인 그런 게 좀 빠지게 되죠. 거기에 너무 국뽕이 너무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안 되니까 민족주의 사학도 너무 그게 치달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학이고요. 사회경제사학은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세계사에 맞춰서 세계사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보편적으로 우리도 쭉 발달해 왔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고요. 손진태라는 사람이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실증사학이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어쩌면 요것도 이제 식민사학이랑 약간 나중에 보면 결이 좀 비슷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주된 내용을 조금 보면 이런 겁니다. 당파성론이라고 해서 조선민족은 원래 당파를 만들어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그걸 우리가 그냥 근대화시켜준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타일성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듯이 큰 나라의 침략 자주 받았고 중국의 지속적인 간섭과 지배로 자주적인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머물러 있던 애들. 그래서 정체성론 보면 조선의 역사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일본의 10세기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신채호 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책이 이제 뭐 조선 상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어, 백남훈이라는 사람 아까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반박을 한 내용인데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한 책을 통해서 한국사를 좀 세계적인 발전 흐름에 맞춰서 딱딱딱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립한 게 이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주의 어,
역사학자 중에 한 명, 또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한국통사랑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걸 써서 독립투쟁의 역사 이런 걸 막 기록하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뭐 우리의 민족 혼 이런 거 되살린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경우는 문학에선 대표적으로 뭐 한용운, 뭐 시문, 이육사, 윤동주 이런 이제 항일 문화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 좀 볼 수 있고요. 음, 그 외에는 뭐 영화가 있었는데 나온규라는 사람의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민족의 저항의식과 정서 이런 것들 막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영필이라는 사람이 간송이죠. 그래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라고 일제가 유출해간 외국이 유출해간 우리 문화재들을 다시 사들여서 이제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불교나 뭐, 천도교, 뭐, 개신교, 천주교 등, 뭐, 여러 이제, 종교에서도 민족운동을 다, 종교를 뛰어넘어서 항일운동, 이런 것들을 막 전개하기도 했고요. 아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30년대 이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